안녕하세요. 물리를 알려드리는 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물리학 2 개념 정리 파트 2 전자기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6는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가 있죠. 자, 전기장은 전하가 있을 때 힘을 미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 그러고, 정전기 유도는 자유전자가 있을 때 얘네들을 어느 방향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유도하는 걸 정전기 유도라 그러죠. 자, 이제 항상 새로운 분야를 할 때는 이제 정의를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전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작용하는데 중력에서는 질량 M에 대해서 힘이 작용했죠. 전기력을 작용하는 것들은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질량 M은 플러스 M, 마이너스 M 이런 게 없는데, 전하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이제 힘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 그런다.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쿨롱의 법칙으로 나타냈죠. 자, 전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동일한 전하 길이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전하들끼리는 서로 잡아당기죠. 그게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과 크기가 결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방향은 같은 전하들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전하들끼리는 서로 잡아당긴다는 게 방향이 되고, 크기는 두 전하가 있을 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Q1, Q2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F는 KR 제곱분의 Q1, Q2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쿨롱의 법칙이죠. 그다음에 전기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전기장을 쓰면 굉장히 이제 편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힘은 항상 상호작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가 있을 때 다른 한 개가 꼭 상대적인 게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전기장의 개념이 좀 편한 게 뭐냐면, 플러스 전하가 한 개가 있다 그러면 이 R만큼 떨어진 데서의 어떤 전기장을 생각해 보면, 여기 전기장을 여기가 Q가 이게 라지 Q가 있고 여기 스몰 Q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Q가 받는 힘인데 이걸 Q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단위 전하가 있겠죠.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R에다가 적어주면 나중에 이제 이 지점에 전하 Q가 있을 때면 Q에다가 전기장을 곱해주면 얘가 F가 되겠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 전기장이다. 힘이에요, 힘. 그래서 얘는 Q분의 F가 된다. F는 쿨롱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E는 Q분의 F다.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Q의 단위는 쿨롬이니까 Q분의 F가 되겠죠. 그래서 1쿨롬이 받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점전화 주기가 있으면 이제 전기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면, 일단 전기장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하고 크기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방향은 플러스 전하가 향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Q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스몰 Q가 있다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밀어내는 힘이라 그랬죠. 그래서 멀어지는 방향이고, 힘의 크기는 KR 제곱은 Q를 나타낼 수 있다.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 그러면 플러스가 딸려가겠죠. 그리고 크기는 똑같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힘과 전기장의 관계는 F는 Q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기장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나 이런 거 볼 때 주어진 조건들은 전기장으로 많이 주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 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하들이 어디에 있으면 얘네들이 힘을 어디로 받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눈으로 좀 볼 수 있게 나타낸 선을 전기력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력 선은 양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공간에 따라 연결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선을 따라서 양전하가 힘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기력 선의 특성은 플러스에서 나오는 방향이고 음전하는 들어가는 방향이다. 첫 번째 그림에 보면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방향이겠죠. 당연히 플러스 Q가 받는 힘의 방향이라고 그랬으니까
멀어지는 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차하거나 도중에 끊어지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기력, 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힘의 방향이 딱 정해지는데, 마지막 그 이런 경우에는 힘의 방향을 어떻게 전향하냐면은 전기력선이 있으면 얘에 접선이 있겠죠. 이 접선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기력선을 그려놨을 때 우리가 크기를 비교하려면 어떤 공간의 전기장의 크기를 비교한다 그러면, 자, 1부분과 2부분의 전기장의 크기를 비교한다 그러면 같은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를 세면 돼요. 더 많은 게 크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전기의 세기를 보면 1번하고 2번이라 그러면 1번보다 2번이 같은 면적이 훨씬 많은 전기력선이 지나죠. 그러면 2번 지역이 전기력이 훨씬 세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전기 유도와 유전분극이 나오는데, 정전기 유도는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거고, 유전분극은 유전체에서 이제 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얘는 도체고, 유전분극이 있는 거는 유전체라 그러죠. 그래서 도체와 보통 이제 전원체에서의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체는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통하죠. 이 이유는 자유전자이기 때문이다. 밑에 이제 자유전자가 많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도체 안에 만약에 여분의 전하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있겠어요? 이렇게 절대 존재하지 않겠죠? 쿨롱의 법칙에 의하면 얘네들 서로 밀어내겠죠. 어디까지 밀어낼까요? 서로 밀어서 힘이 제일 작게 미치는 대로 이렇게 분포를 하겠죠. 그러면 요 엣지 쪽으로 다 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도체에서는 자유전자들이 다 밀려가지고 바깥쪽에만 존재하고 요 안쪽에는 전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의 전기장, 도체 내부에서는 항상 전기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도체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절연체는 비장이 커서 전류가 잘 통하지 않은 물질을 절연체라 그래요. 자유전자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절연체에다가도 열을 가하거나 전기전을 가하거나 불순물을 주입하면 전류를 흐르게는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 유도와 유전분극. 정전기 유도는 도체일 때 얘기라 그랬고, 유전분극은 절연체라 그랬죠. 절연체라 그러지 않고 이제 유전분극이 잘 일어나는 걸 유전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도체에서 이제 우리가 검전기 많이 보셨죠, 그죠? 검전기가 이걸 이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대전 놈들 가져가면 여기는 금속 막대는 자유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오면 전자들이 플러스 쪽 올리고 플러스들은 바깥쪽으로 밀려나겠죠. 사실은 이제 플러스가 밀려나진 않고 얘네들 무거운 이온들이니까 플러스는 있고 전자들이 이 안쪽으로 대전체에 가깝게 오겠죠. 그러면 이 막대의 좌우를 보면 한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 것 같이 되고 한쪽은 플러스를 띈 것 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정전기 유도라 그런다. 자, 절연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대전체가 가져가면 요 안에 이제 보통 우리가 극성이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쌍극자로 표현하죠. 이렇게 한 대로 묶여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얘네들이 플러스를 갖다 대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몰리고 플러스가 처음에는 이렇게 랜덤하게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랜덤하게 있다가 얘네들이 대전체가 오면 줄을 쫙 서요. 어떻게? 플러스가 오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전 분극이 일어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전기가 통하는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는 것들을 우리 실상생활에서 보면 전기 집진기는 먼지를 포집하는 거죠. 먼지를 포집할 때 먼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전하를 띄게 해줘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집진판에는 반대쪽 전하가 띄게 하면 먼지들이 와서 달라붙겠죠. 그래서 이제 정전기를 유도를 해가지고 먼지를 잡아주는 것도 있다. 그다음에 정전 도장이라는 도장은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를 칠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우리가 페인트 칠할 표면에 잘 달라붙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전하가 있으면 서로 다른 전하가 있으면 가서 잘 달라붙겠죠. 그걸 이용한 거 있고, 우리가 이제 랩이 있죠. 음식물 포장할 때 얘도 그냥 해놓으면 잘 붙지 않을 텐데 딱 밀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정전기를 통해 가지고 잘 붙어 있게 해주는 게 음식물 포장 랩이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네요. 자, 이제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용어를 또 먼저 알아야겠죠.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게 이제 전압이라는 거죠. 전압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위치 에너지니까 전이차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중력장에서의 질량 M의 물체와 전기장에서의 Q란 물체가 전하량 Q가 있을 때 이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전기장에 중력장이 있으면 중력 가속도가 m분의 f죠. 그러면 f는 mg로 나타내고 얘를 h만큼 올린다 그러면 f 곱하기 h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mgh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mgh만큼의 일을 해줘야겠죠. 여기서도 E는 Q분의 F인데 F는 Q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플러스 Q를 D만큼 올리려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해준 일이 QED가 된다. 그래서 중력장에서와 전기장에서 일은 똑같이 해준다. F 곱하기 S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얘가 플러스 전하에 대해서는 전기장이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는 방향인데 B에 플러스 Q가 있는데 얘를 A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큼 일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일을 해주는 게 이제 VA-VB는 Q분의 W다. 두 개의 전이차는 Q분의 W, 여기서 여기까지 일을 해주는데 W는 QV만큼의 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V가 전이차다. 아까 중력장에서 보면 V가 뭐겠어요? mg가 되겠죠. mg. 그래서 단위 질량당 해주는 일이 되고 여기서는 단위 전하당 해주는 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E는 Q분의 F였죠. 얘는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이 되고 V는 Q분의 W죠. 그래서 이건 단위 전하당 해주는 일이 된다. 그래서 전하량을 Q에다가 V를 곱해주면 그 시스템에서 해준 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 우리가 이제 문제는 앞으로 힘을 안 줘주고 이제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평형판이죠. 그러면 F는 Q 이만큼의 힘이 작용하겠죠. 근데 W는 F 곱하기 D니까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해준 일은 QED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아까 QV라 그랬죠. 그래서 나눠주면 E는 D분의 V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 평형판이 있을 때 여기다 우리가 볼티지 V를 걸어주면 여기에 걸리는 전기장은 D분의 V가 된다. 많이 쓰니까 요거는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압을 나왔으니까 이제 전류도 알아야겠죠. 전류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는 쿨롬 퍼 세크, 전하량이 초당 얼마만 지나갔는지. 그래서 1암페어는 1쿨롬이 1초 동안 지나갔을 때 걔를 우리가 이제 1암페어라고 부른다. 근데 전류를 흘려주려면 선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그걸 도선이라 그러고, 이제 도선이 있으면 전하가 무지하게 한도 끝도 없이 잘 흘러가는 건 아니죠. 아까 우리가 이제 비저항 있고 저항이라는 것들을 대충 배웠는데, 저항이라는 게 있으면 얘는 전류가 잘 못 흐르게 하는 걸 저항이라 그래요.
전류가 잘 흐르게 하려면 우리가 전압을 크게 하면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근데 이제 물질이 있으면 물질에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놈은 전류가 잘 흐르고 어떤 애들은 전류가 잘 안 흐르겠죠. 이제 전류가 잘 흐르고 잘 흐르지 않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이 S이고 길이가 L인 어떤 금속 막대가 있으면 금속일 필요는 없죠. 이때 저항은 비저항분의 면적 길이 나누기 면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비저항은 이제 물질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비저항이 작은 물질들은 저항이 작을 거고 비저항이 큰 물질은 저항이 클 것이다. 그리고 옴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제 배웠죠. 이제 전원 장치에서 우리가 V가 있고 저항 R이 있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다. V는 보통 이제 IR로 많이 나타내죠. 이걸 옴의 법칙이라 그런다. 저항과 전압이 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게 옴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을 이제 우리가 저항을 여러 개를 복합하게 연결시켰을 때 얘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R1, R2, R수가 일렬로 쭉 연결된 걸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그러고 이때 얘를 이 저항 하나로 봐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합성 저항이라고 불러요. 이 합성 저항을 구해가지고 그냥 하나로 계산해 주면 된다. 그렇게 계산해야 간단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는 거는 우선 V는 직렬 연결해서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그리고 이제 키르호프 법칙이라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회로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이론이 있긴 한데 아직 그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유도하는 거는 나중에 고민을 해보시고 지금은 이걸 외우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는 I1, I2, I3 똑같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합성 정항을 구해보면 R1, R2, R3를 더한 값하고 같다. 그리고 이제 병렬 연결은 얘가 와가지고 R1, R2, R2로 찢어져 가는 걸 병렬 연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합성 저항은 역수분의 1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그래서 저항의 정렬 연결과 병렬 연결일 때는 이 합성 저항을 구해서 전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물음의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항의 연결과 전개 에너지는 자 소모되는 에너지 W는 QV라 그랬죠. QV는 VIT I제곱 RT R분의 V제곱 T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소비 전력이라는 거는 시간당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W를 시간으로 나눠준 게 소비 전력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 그 저항체가 있으면 그 저항체에서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그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소비 전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소비 전력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와 축증기가 나와 있죠. 효자인데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이제 PNP라든지 NPN이라든지 이렇게 반도체를 붙여서 만든 것들을 트랜지스터라 그러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PNP형, NPN형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이걸 나타내는 거는 이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있는데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를 화살표로 나타내는데 화살표는 P에서 N으로 가게 나타내죠. 그래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있는데 P에서 N으로 가니까 에미터가 P고 베이스가 N 그러면 PN, P타입이고 여기서 에미터, 베이스가 있는데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가죠. 그러면 베이스가 P타입이 되니까 얘는 MPN형이 된다. 에미터와 컬렉터는
같은 타입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트랜지스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정폭 작용과 스위칭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정폭해서 컬렉트해서 정폭해 줄 수가 있고, 또 전류가 흐르지 않거나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는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류를 보면 에미터 커런트가 베이스 커런트 플러스 컬렉터 커런트가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들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겠죠. 자, 트랜지스터가 정폭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정폭률은 베이스 커런트 분의 컬렉터 커런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는 베이스에다가 신호를 주면 나오는 거는 컬렉터에서 신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폭률은 IB분의 IC다.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분의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폭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제 스위칭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스터로 할 수 있는 거는 신호를 정폭하고, 스위칭이라는 거는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흐름 주는 전압을 바이어스라 그래요. 그래서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어주는 전압을 바이어스 전압이라 그러는데, 왼쪽 거는 바이어스 전압이 없는 거고 오른쪽 거는 바이어스 전압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경우에 보면 이 바이어스 전압이 어떨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정류작용과 같이 플러스만 흘러가게 되겠죠. 그죠? 베이스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면 플러스만 여기 P타입, N타입, P타입이니까 플러스만 넘어가겠죠. 그럼 입력 신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밑에 건 다 잘려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출력 신호도 밑에는 없고 위에만 나와 있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바이어스 컨압을 걸어주면 원래 신호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데 바이어스를 요 시그널의 아래쪽보다 더 높게 걸어주면 여기가 0V일 때 항상 위쪽에 있겠죠. 플러스 양이기 때문에 P에서 N으로 가는데 항상 전류가 흐르겠죠. 첫 번째 신호만 있을 때 이 마이너스 부분에 흐르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래서 바이어스를 꼭 걸어줘야지 모든 신호를 전부 다 정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어스는 에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바이어스라고 그런다. 그래서 바이어스를 우리가 이제 앞쪽에 보면 두 개를 걸어줬었죠. 그죠?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는 전원 소스를 한 개만 쓰죠. 그래가지고 이 한 개가 베이스,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를 안 했던 게 트랜지스터가 있으면 베이스와 에미터 요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야 되고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기억을 꼭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원래 전원을 한 개만 써서 얘를 구동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한 개만 썼을 때 컬렉터와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이제 전압을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압을 전압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해준다. 자, VCC가 걸려 있다 그러면 여기서 걸리는 것 때 여기 걸리는 것 제 전압비는 저항이 클수록 많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V1하고 V2라 그러면 V1 대 V2는 R1 대 R2가 돼서 우리가 이 전압을 R1, R2를 이용하면 베이스 에미터와 베이스 컬렉터의 전압을 자유자재로 건질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RC와 RE에도 이런 전류가 흐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값들도 우리가 적절하게 볼티지 디바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축전기죠. 자, 축전기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축전기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요 그림에 있는 것 같이 두 개의 평형판 전극을 이용해 가지고 전하를 저장을 해주죠. 자, 이때 저장되는 전하량은
걸어주는 볼티지에 비례하고 어떤 상수 C에 비례해요. 이 C 값을 우리가 전기 용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평행판이 있을 때 평행판의 면적이 S이고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고 이게 볼티지 V만큼을 걸어주면 Q는 CV만큼의 변화가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기 용량 C는 입실론 T분의 S다. 입실론을 유전율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C가 작아지고 면적이 클수록 C가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입실론은 요 두 개 정극 사이에 어떤 물질이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체의 역할은 유전체를 넣으면 진공일 때보다 항상 전기 용량이 키워져요. 우리가 진공일 때를 유전율을 입실론 제로라 그러고 유전체를 넣었을 때를 입실론이라 그러면 입실론은 항상 입실론 제로보다 크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C는 입실론 제로 T분의 A, 두 번째는 입실론 T분의 A. 입실론이 입실론 제로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C 값이 커지게 되겠죠. 유전체가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축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QV는 2분의 1 CV 제곱은 2분의 1 C분의 QV 제곱. 이것도 이제 공식을 유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외우고도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충전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이렇다. 자, 그리고 이제 충전시키고 뭐 선을 끊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충전시킨 다음에 선을 끊는다는 거는 유지되는 게 이제 여기에 쌓인 전하량은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 그리고 전기 용량이 바뀌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것들은 이제 키보드 같은 것들,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거리가 바뀌죠. 그래서 전기 용량이 바뀌는 걸 이용한다. 그 다음에 콘덴서 마이크라든지 터치 스크린 이런 것도 전기 용량 값이 우리가 손을 갖다 댄다든지 뭐 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 걔를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챕터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변하면 또 전류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기장은 우리가 전기장은 했었죠. 근데 자기장은 이제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력선과 똑같이 자기력선을 그릴 수 있다.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고 했죠.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요. 그래서 N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위에 보면 그림에 보면 N하고 S가 있을 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죠. 그죠? 이게 자기력선이고 이때도 자석이 받는 힘의 방향은 자석이라는 게 N극이 받는 힘이 되겠죠.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은 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 전기력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교차하거나 끊어지거나 두 개가 뭐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 자기력선이 한 점에서 건 접선이 그 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리고 N극과 N극, N극과 X 사이에는 SS는 서로 밀어내고 NS는 서로 당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게 마주 보면 이 가운데 지점은 0인 게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유도한다 그러죠. 그래서 전류가 있을 때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면 이제 전류가 흐르려면 도선이 있어야 되는데 도선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라는 것도 벡터형이죠, 그죠? 벡터는 항상 크기와 방향을 둘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면 우리가 오른나사와 같이 오른손으로 옆에 같이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감싸고 엄지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면 네 손가락으로 감싼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전류가 위쪽으로 흐를 때 자기장이
손가락 한 번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예, 이제 이거는 생기는 방향이고 크기는 B는 K R분 I다. 자, 요 도선에서 R만큼 떨어졌을 때 여기서의 자기장을 얘기하죠. 이때 자기장은 비례상수 K고 거리가 클수록 자기장이 작고 전류가 많을수록 자기장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K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뉴턴 퍼 A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걸리면 전기력선이 이렇게 되고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중간에 0인 지점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아마 우리가 세 개를 배울 텐데 직선 전류, 원형 전류 그리고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그 세 개의 특징들을 잘 아시고 계시는 게 이제 시험 볼 때는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가 흐르면 얘도 방향은 똑같이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요 원형 도선이 있죠. 얘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나머지 손가락을 말아주면 얘가 가르치는 네 개의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서 밑으로 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위로 하고 하면 반시계 방향을 벌고 반대쪽은 엄지손가락을 아래쪽으로 하고 해야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 이런 방향을 이제 결정했으니까 이제 크기는 K 프라임 R분의 I다. 자, 이거는 이제 이 중심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장의 크기를 구할 때죠. K 프라임 R분의 I고 여기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원형 도선은 얘는 항턴인데 굉장히 많이 감아놨을 때를 우리가 이걸 솔레노이드라 그러죠, 그죠?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형 도선이나 직선 도선에서는 그냥 오른손 법칙 써가지고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게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원형 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부터 거리에 따라서 자기장이 다를 텐데 솔레노이드는 요 코일 안쪽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장이 그런 특성이 있고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는 이때는 손가락 4개를 솔레노이드와 같이 감아지는데 얘가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요. 손가락 4개가.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그래서 여기 때문에 보면 여기가 N, S 같이 우리가 이제 솔레노이드가 있으면 얘는 자석처럼 취급을 하면 돼요.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같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극성을 표시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는 감은 횟수와 전류에 비례한다. K2 프라임 NI로 나타낼 수 있다. 그다음에 10장은 전자기 유도와 상호 유도입니다. 자, 우선 전자기 유도라는 것은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바뀌면 전기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전자기 유도라 그러죠. 그 상호 유도는 우리가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어서 1차 코일의 변환 값이 2차 코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념이 자기 선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 문자로 파이라고 쓰고 얘는 B 곱하기 A 코사인 세타. 자, B라는 거는 자기장의 크기고 A는 우리가 정해놓은 면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BA 코사인 세타는 얘가 파이라 그러고 자기 선속이라 그런다. 근데 여기서 B의 방향은 화살표로 자기력선으로 표시를 했죠. 그러면 A의 방향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평면이 있을 때 A 방향은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겠죠, 그죠? 이걸 이
평면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나 뭐 그거 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A 값을 B와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계산해 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평면 A의 수직인 걸 법선이라 그러고 얘를 평면의 방향이라고 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시타가 제로이면 코사인 0은 1이기 때문에 파이는 B 곱하기 A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 전류와 유도 기전력이 나오죠. 자, 전류를 유도한다는 거겠죠. 그죠? 전자기 유도에 코일에 흐른 전류를 유도 전류라 그러고, 유도 기전력은 전압이죠. 전압을 만든다는 게 이제 유도 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류가 흐르는 이제 얘가 근본적인 힘을 주는 게 유도 기전력이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할 때는 유도 전류를 할 때는 이제 얘도 크기와 방향을 알아야겠죠.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알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방향도 알아야겠네요.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는 게 렌츠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도 전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렌츠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솔레노이드 같이 코일이 있으면 여기에 자석이 들어오죠. 자, N극이 들어오면 얘를 방해하는 힘이 뭐겠어요? 아래쪽 솔레노이드에서는 자기장이 위쪽으로 생겨서 N극이 오면 얘가 밀어내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을 줄여주고 싶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N으로 생성되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B로 갔다가 전류계 A로 흐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N극이 나간다 그러면 얘가 나가는 걸 방해하려면 위에 S극이 생기고 밑에가 N극이 생겨야겠죠.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서 A에서 전류계 B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렌츠의 법칙으로 우리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도 전류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도 전류 자체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유도 전류를 일으키는 유도 기전력이라 그랬죠. 유도 기전력을 먼저 구한다. 근데 이런 위에 있는 솔레노이드와 같은 경우에는 유도 기전력은 N은 감은 숫자겠죠. 그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니까 아까 파이는 B 곱하기 A였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N DT분의 D B A를 이용하면 된다. 자, A가 바뀌고 B는 안 바뀌는 경우, B는 바뀌고 A는 안 바뀌는 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때 미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유도에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건 실제 어떤 문제들이 나온지를 예를 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코일이죠. 코일이 아니고 도선이죠. 사각형 도선이 있는데 얘가 뒷면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균일한 데를 속도 V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라 그랬죠. 얘는 마이너스 dt분의 d ba네요. 근데 b는 변화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b dt분의 da인데 a는 b에다가 dt분의 d에다가 이 거리가 L이죠. 그죠? L 곱하기 요 거리는 dx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BL dt분의 dx가 되죠. x 값이 되겠죠. 이 거리가 x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BL V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BL V가 되고, 이걸 회로의 저항 R로 나눠주면 I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할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자주 나온 T자형 T자형 도선이 있고, 여기에 얹혀진 도선이 이제 V로 움직일 때도, 이때도 BLV로 똑같이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전류는 R분의 BLV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면적 일정하고 자기장이 변하는 경우. 자, 원형고리가 균이라는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 자기장 안에 있으니까 이 면적은, 코일 안에 면적은 바뀌지가 않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바뀌는 건 이제 자기장만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와 시간의 그래프니까 dt분의 dp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는 0이고 여기도 dt분의 dp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v는 마이너스 n, n은 여기서 1이죠. dt분의 d파이니까 마이너스 n에다가 dt분의 d, b 곱하기 a인데 이번에는 a가 상수죠. 그래서 dt분의 db인데, 그래서 이제 dt분의 db는 요거의 기울기가 되죠.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유도 기절력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유도 전류도 구할 수가 있겠죠. 상호 유도라는 거는 요 옆에 있는 변압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단이라든가 2차 코일이 있는데 1차 코일의 변화가 2차 코일의 전류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유도라 그런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를 보면 1차 코일의 가문수와 2차 코일의 가문수를 N1, N2라 그러면 여기서 V1분의 V2는 I1분의 I2는 N2분의 N1이죠. 그죠? 그래서 볼티지는 가문 횟수에 비례한다. 1차 단과 2차 단의 가문 횟수가 1대 10이면 볼티지도 1대 10이 된다. 그리고 전류는 여기서 이제 같은 게 있겠죠. 소비력인 P는 같죠. P는 VI죠. 그래서 VI가 같기 때문에 자, V는 가문 횟수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면 I는 가문 횟수에 반비례하겠죠. P가 똑같으니까 P는 VI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압기에 대해서 문제도 이제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호 유도를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것들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는데 1차 코일의 변화가 2차 코일에 영향을 미치는, 그걸 이용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금속 탐지기가 있죠. 금속 탐지기 같은 게 있으면 아무것도 없을 때하고 금속이 있을 때하고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라든지 무선 충전기 같은 것도 이제 코일을 이용해 가지고 나오면 요 2차 단이 1차 단이 충전 모듈이 될 거고 2차 단이 핸드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충전을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압 방전 장치는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볼티지는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죠? 근데 방전이라는 거는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전압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고전압이 V1이고 V2면 V2가 엄청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 N 값을 N1 대 N2의 비를 엄청나게 차이나게 하면 되겠죠. N2를 엄청 많이 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압 방전 장치, 그러니까 고압이라는 게 고전압이죠. 고전압 방전 장치도 만들어주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10장까지 전자기기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파동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